분자 구조 형성하고 입체 평면 원리까지 갔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바로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분자의 극성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직관론적으로 들어가자. 시험 문제는 얘를 자세히 묻진 않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얘는 무조건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를 인지하면 될 것만 딱 물어봐.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구조를 찾아주려는 게 아니라. 분자의 극성이란 무엇을 말하냐? 첫 번째, 우리는 분자의 극성이 무극성과 극성으로 나눌 수 있거든. 첫 번째, 무극성 분자에 대한 얘기. 무극성 분자. 우리는 이 무극성 분자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 쌍극자 모멘트 알죠? 쌍극자 모멘트 왜 생겨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죠. 기잖아. 전자쌍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보면 음성도가 큰 쪽으로 쏠립니다. 쌍극자 모멘트 벡터이기 때문에 합이 0인 아이들을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할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아이들. 이런 분자들을요, 대칭 구조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극성 분자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대칭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런 말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무극성 공유 결합만 분자는 분자들이 누굽니까? 일반적인 원소 물질들을 말해요. 물질 중에 원소 물질들이 무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H2, O2, F2, 여기 안 써놨지만 N2, Cl2, 우리 그 5가지 외우라겠지. 이제 20번 원소까지 넥스트 형태 5가지. H2, N2, O2, F2, Cl2. 그지? 이런 애들이 그 분자 내에 무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 비공유 전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거 비대칭이네 이런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한 종류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무극성이야. 눈으로 보지 말고 인지를 해야 될 것도 있단 말이야. 두 번째,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할 때 모멘트 합이 정말 안 나오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조건이 있어.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고.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돼. 무조건.
두 번째, 니들이 보기 제일 편한 건 어차피 다 화합물일 거 아니겠냐, 그지? 대문자가 두 개인 화합식. 대문자 두 개, 분자식이라고 하죠. 이 대문자 두 개라는 건 중심 원자를 포함한 거야. 예를 들어서 탄소화물밖에 없겠지. CF4, C2H2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 두 개. 어쨌든 대문자 두 개인 애들이 돼. 여기에 만에 하나 대문자가 세 종류가 된다는 건 중심 원자 빼고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한다는 거거든. 그럼 모멘트가 깨져. 알았어? 예를 들어 볼게. 이거는 사용화탄소라고 그래. CCl4. 이거 대칭 맞아. 우리 얘를 CCl4라고 읽잖아. 그런데 이런 CCl4에 이렇게 플루린이 하나 들어와. 이러면 이거는 이게 되거든. 이건 대칭이 아니야. 알겠어? 모멘트가 깨지잖아. 얘들이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이게 깨지면 절대적으로 뭐가 될 수 없다. 비대칭밖에 될 게 없다. 자, 무극성 분자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극성 분자는 어떤 거냐? 자, 극성 분자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애들이야. 누가 더 크다라는 말 절대 안 물어. 0이냐 0이 아니냐만 묻지. 그 다음에 비대칭 구조야. 이걸 비대칭 구조라고 불러. 그러면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하면 100%야.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한다는 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누구냐 얘로서 NO, NO 이렇게 존재한다. N과 O는 대칭이냐? NO 아니라고. NO. 쟤들이 중심 원자는 무조건 극성 분자다. 알겠지? 그 다음에 대문자가 일반적으로 3개 이상 되는 애들이 있어. 중심 원자가 비공유성이 없다 할지라도, 알겠지? 분자식 내 세 개의 화합물. 자, 이 말이 뭐 때문에 그러냐?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자, CH4라는 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CL2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HCl 하나가 빠져나오면 얘는 이런 식의 클로로메탄이라는 물질을 만들거든. 한 번 더 염소 기체가 들어가서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이 수소와 염소가 서로 치환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CL2가 들어가 HCl이 빠져나와. 들어가서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한 번 더 CL2가 들어가서 HCl을 빼내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서 과연 대칭은 몇 개냐는 거지. 물질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 동안 대칭은 몇 개 있어, 이 안에? 몇 개 보여? 3개 보이지? 3번도 대칭처럼 같잖아, 지금 니네가. 이게 니들이 한정이 빠지는 거라고. 이런 상태에서 2개가 CL이 바뀐다고 이게 대칭이 될까? 근데 놓치는 거잖아, 니네가. 이것조차도 니들한테는 작은 돌뿔이 해당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로 하면 어떠냐? 대문자 3개 있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무조건. 봐라, 중심원자가 탄소니까 비공이 없잖아. 대문자 몇 개이지, 얘 지금? 2개 있지. 얘는 대문자가 몇 개일까? 얘는 대문자가 몇 개일까? 얘는 대문자가 몇 개일까? 얘는 대문자가 몇 개야? 그거 이걸로 하면 금방 끝나잖아. 사실 저렇게 들어가서 알아야 돼. 이게 정식이에요, 정석. 아, 얘들은 꼭 대칭 같지만 얘를 섬세하게 내가 다시 그려보면 이거거든. 여기에 CL이 있다. 그럼 하나는 H가 빠져나오고, 자, 하나는 CL 들어가. 이러면 이거 대칭이라고 안 먹거든. 기잖아. 근데 평면이라고 잠깐 착각을 하는 거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그려주면 난 안 속아. 근데 이렇게 써주면 또 속는다 이거지. CCL 또 H 두 점이네.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냥 대문자 3개 있으면 100%야. 알았어? 저렇게 몇 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찍어서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 알겠죠? 그럼 극성이다, 무극성이다를 여러분들 찾는 데는 시간이 좀 헷갈리게 좀 준다는 얘기예요. 헷갈리기. 알겠죠? 자, 이래서 분자의 극성 문자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 극성 문자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 봐요. 쌍극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뭐라고? 쌍극자가 존재한다. 분자 네. 이거 뭘 말하냐? 부분자를 뜻해요, 여러분.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란 말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H2 보세요. 극성 문자의 대표적인 놈이거든요, 얘들이. 그러면 자,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이렇게 나타나요, 얘가. 그럼 부분적으로 산소는 음전하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은 이렇게 양전하를 띠게 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는 분자, 이걸 쌍극자 분자라고, 극성 분자. 알았어요? 그럼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봐요. 우리가 물 분자를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물방울을. 근데 여기다가 쓱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대잖아요. 마이너스로 대전돼. 그러면 이 물 분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지멋대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멋대로 떨어져요. 작은 점이 수소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에보나이트 쪽으로 오면 수소 쪽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붓는다고 슉 굽어요. 당겨서. 그러면 똑같은 물인데 여기다 이번에는 플러스로 되는데 유리막대를 갖다 대면요. 처음에는 지멋대로 이렇게 떨어져, 지멋대로. 그러다가 이 근방에서 이제 산소 쪽이 이쪽을 향해서 이거 무슨 얘기냐? 음을 갖다 대든 양을 갖다 대든 다 당겨진다고. 쌍극자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기적으로 갖다 당겨졌네, 양 갖다 밀려나는 이게 아니라 다 당겨진다. 이해가? 그러면 봐라, 이제 NaCl을 물에 녹인다. NaCl을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이 있을 거야. 이 주변을 누가 둘러싸? 얘가 둘러싼다고. 얘가 누구니? 물 분자야, 물 분자. 근데 누가 둘러싸나 봐. 산소 쪽이 달라붙는다니까. 근데 Cl-는 어떻게 했냐? Cl- 누구 쪽이 달려들까? 수소 쪽이 달려들 거야. 수소 쪽. 왜? 수소가 양전하를 분전을 떴으니까. 이런 걸 수화현상이라고 한다. 알겠니? 수화현상이라고. 이 수화현상이 생기는 거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 기억해? 잘 들어? 대학교 구술 면접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연대에서 출제가 됐었고 이제 U자반 알지? 니네 U자반. 이 생명과학 시간에 보면 U자반, 이거 이제 생투 시간에, 화투 시간에 배우겠는데 U자반이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삼투압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할 거야. 삼투압. 물의 이동인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지. 여러분, 어쨌든 어떤 물질이든 간에 이동을 한다는 건 확산인 거잖아. 확산은 분명 말하는데 고농에서 저농으로 가잖아. 확산. 그게 자연적인 엔트로피 증가 형태라고 그래. 연력각체
이 법칙이야. 엔트로피 증가,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다. 니네가 집에 들어갔다 자고 나오면 방이 지저분해지면 당연한 거야. 그게 에너지 흐름이야, 자연스러워. 삼투압도 사실은 거꾸로 오잖아. 전원돼서 고농도로 막 거꾸로 오잖아. 그게 아니라 물의 확산이라고 하면 쉬워. 저농도가 물이 많겠냐? 고농도가 물이 많겠냐? 물의 울분율이. 그래, 저농도가 물이 많아. 많으면서 저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문제는 그렇게 가는 동안에 반대도 있다는 얘기야. 그건 에너지적 안정도거든. 이따 잠깐 배운다. 그렇다면 물 분자가 U자반을 놓고 삼투압을, 한쪽은 소금물을 놓고 한쪽은 물을 놓고 가운데 반투막을 놓으면 이쪽 물론 쪽이 좀 떨어지고 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 그지? 물이 위로 이동하니까 그때 이 압이 받는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막에다가 멤브레인에다가 압력 측정장치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리 가서 멈추잖아? 그럼 이거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 원래 높이로 돌아가게 드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측정하거든. 그렇다면 자, 물은 이동하고 소금은 이동하지 않았어요. 맞죠? 물 입자가 커요? 소금 입자가 커요? 물은 이동했는데 염화이온, 나트륨이온은 이동하지 않았잖아요. 물 입자가 큽니까?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입자가 큽니까? 물 입자가 큰데 통과하고 이온 입자는 통과 못해요? 왜요? 그 이온을 물을 둘러싸서. 예, 이렇게 정답을 맞춰야 돼요. 수화 현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온 크기는 물이 커요.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지하물이 크다 할지라도 얘는 상환자면 돼요. 물 분자는 훨씬 큽니다. 근데 물 분자를 통과하는데 얘들이 왜 못 통과하느냐? 수화돼서. 물 분자들이 둘러싸여 덩치가 엄청 커지지 않아요. 걔들이 통과 못하는 거라고. 수화 현상을 설명할 줄 알면 이게 정답이었다고. 아시겠어요? 수화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극성 분자에는 극성 용매 녹으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극성 용매는요, 이온 계란 물질도 잘 녹여요, 지금처럼. 근데 극성 분자들도 잘 녹습니다.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 또 무극성 용매에 잘 녹겠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단순한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말하는 걸 앞에서 계속 배웠어요. 기체에서. 그렇죠? 그리고 농도에서도 배웠고요. 녹는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그때 저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녹는다는 건요, 용매끼리 인력이 있고 용질끼리 인력이 있다면 잘 녹으려면 용매만의 인력이 있어야 돼요. 자, 얘들이 이렇게 네 명이 같은 대기과 아역사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야. 근데 얘가 나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얘가 나를 소개시키는 거야. 야, 내 친한 친구야. 봤더니 나쁘지 않아. 또 얘하고도 얘 성격을 아니까 얘를 믿고 또 같이 어울려. 근데 난데없이 내가 딱 나타나죠. 호! 이래 보기 좋은데 나도 끼자. 못 껴요. 이들 사이에 나랑 좀 인력이 센 애가 있어야 같이 섞이는데, 인력이 센 애가 없으면 지들끼리 뭉쳐갖고 못 들어간다니까. 그게 뭐냐? 극성 용매, 무극성 용질이 가면 극성 용매 사이에 삐지고 못 들어가고. 알았지? 무극성 용매가 있는 곳에 극성 분자를 집어넣으면 극성 분자들끼리 인력을 못 끊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류상종이에요. 아주 어려운 사자성. 유류상종. 때까지 깃털이 비슷한 물질이 어울린다고요. 극성 용매는 극성 분자를 잘 녹이고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 용질을 잘 녹인다. 그걸 깨주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 그걸 깨주는 게 그게 중성세제 같은 거예요. 여기서 몸속에서 나오는 거 쓸개죠. 그래서 지방 유화자 정도로 배우잖아요. 그게 극성과 무극성을 섞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러면 야로수적인 성질이 있는 거죠. 물하고 친한 친수성기, 기름하고 친한 친수성기를 다 갖고 있는 애들 같아요. 알았죠? 이해 갔죠? 이게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정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로 딱 정리를 해볼게. 분자에 대한 정리. 우리가 배웠던 거야. 자, 보자. 자, 이주기 원소. 베릴륨 전자점식으로 동소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플로린까지. 자, 얘들이 수소 화합물을 만들게 되면 전자 점식이 이렇게 튀기겠지. 베릴륨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탄소 그러면 이렇게, 질소, 거의 안 나와. 바늘을 갖다 뚫어야 되네. 유전 뚫듯이. 산소, 꾹꾹, 꾹꾹이 해봐, 꾹꾹이. 플로린. 자, 그 다음 구조식을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자, 우리는 결합학은 요거를 뜻한다는 거,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를 뜻하죠. 그 다음에 얘도 플로린의 수소는 180도라고 잡아요. 분자모형 구조를 보면 직선형, 삼각평면형, 정사면체형, 삼각뿔형, 부분형, 직선형,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공유전자쌍까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현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얘들만 입체야.
다 썼어요? 벨륨하고 산소하고 잘 관계되어 보고 붕소하고 질소하고 관계되어 잘 봐. 출제자들은 SP니 SP2니 이런 혼성을 해서 절대 안 물어봐. 목대 규칙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본다. 알았지? 만족을 안 하는 아이들은 다 평면구조지. 특히 질소 같은 경우는 붕소랑 만족을 하면 입체고 만족하지 않으면 평면이야. 알지? 그거 구조 잘 파악을 해봐. 여기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뒤에 있는 숙제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단어 4단원 넘어가세요. 동적 평형으로 써봅니다. 그렇지, 이부터 먹어야지. 오, 이럴 거라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단원을 들어갈 건데요. 4단원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이 부분이 또 이제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뒷부분까지. 보시면 이쪽은 역동적 화학 반응이 뭐 이런 말 아주 멋진 말들이 있어요. 그죠? 역동적 화학 반응. 자, 기본 단원으로 이 단원에는 누가 숨어 있냐면 킬러 문항이 숨어 있어요. 바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로 얘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 중화 반응 양적 관계에서는요. 선생님이 잠깐 한 12군데 정도를 예시로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프로라고 나중에 줄 거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만 제가 공식 하나도 없이 보여줄게요. 그러면 킬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챌 겁니다. 왜요? 단순한 논리적 사고 문제거든요. 그렇죠? 앞에 있는 부분은요. 약간 내용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뭘 봐야 되는지만 정확히 알려줄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보시면 동적 평형이라는 게 있죠.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 제목은 그래요. 화학 반응에서 동적 평형이라고 제목은 그런데 웃긴 건 정작적인 화학 반응의 동적 평형을 묻지 않고요. 동적 평형 그 소단에서는 그냥 물리적 상평형이나 용해 평형이 시험에 나와요. 알겠지? 그 원리만 잘 알아두고. 그러면 왜 화학적 동적 평형을 얘기하느냐? 물의 이온급 상수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정작 그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보자.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거든. 동적 평형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얘들의 조건은요. 가역 반응이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놨을 때 1단원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얘들아? 이렇게만 배웠지, 이렇게. 그잖아요. 정반응만 배웠잖아요.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요. 조건. 동적 평형은 저런 가역 반응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적이잖아요.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야 돼요.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지가 아니라고요. 정지가 아닙니다, 얘들은. 두 번째, 평형에 도달했을 때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여러분 환경물질 같은 거 배웠잖아. 반응하고 사라지는 애들. 그럼 평형 아니에요. 공존해야 돼. 출제자가 제일 많이 묻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알았습니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럼 저 동적 평형이 왜 일어나냐? 이건 참고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 정적 평형이라는 것도 있느냐? 자, 중학교 과학과정에 정적 평형을 제가 봤더니 열평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열평형 배웠어요? 열평형?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무슨 물 돼요? 미지근한 물 되죠? 그럼 열은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열은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물들을 본다든가 저 뒤쪽으로 대학교에 가서 배우면 알겠지만 연력학 0법칙에 보시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요. 근데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딱 온도가 똑같아지면 열이 이동할까요? 안 이동합니다.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얘들은 열의 이동이 멈추지만 얘들은 계속 움직여요. 무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박세국의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게 동적 평형이에요. 그럼 이러한 동적 평형이 왜 일어나는지 이건 노트 왼쪽에 써놓으세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못 알아들어 그럴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그냥 들어봐봐. 그러면 아 저런 얘기구나. 여러분 잠깐 제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볼게요.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쪽으로 갈수록 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에너지적으로는요 기체가 제일 불안한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무질서예요? 무질서한 거. 기체나요? 맨 위에 참 똑같은데 맨 위랑 맨 오른쪽 거. 무질서한 정도가 어떻게 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음보다는 물보다는 수증기가 더 무질서하다고요. 이게 어려운 말로 무질서도가 엔트로피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보통 물리학이나 일반학에 가면 얘를 S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저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근데 2법칙은 뭐예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 다 돌아오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료 바뀌어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쓸모 없는 에너지는 게 뭐냐?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이 바로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다시요. 확산이 뭘까요? 뭉쳐있으면 농도가 진한데 그냥 냅두면 얘가 어떻게 된가? 퍼지죠. 무질서가 어떻게 돼요? 퍼지려고요. 체육 시간에 니네 딱 모아놨잖아요. 수업 시작하게 되는데 한장 얘들 뭐 나와? 몇 명? 자 그러면서 50분 동안 야 니네 자유시간 그랬더니 걔들이 뭉쳐서 내가 이러고 있어요. 홍대 군대 다 퍼역 놀고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게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에요. 모든 물질들의 이동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간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유용한 에너지라는 건 무질서가 보여요. 또 하나, 니들이 복습을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한다는 건 무질서는 뭐 하는 건가? 언제 가서 터뜨려야 돼? 시험 당일날 100점. 이거죠. 그 피드백을 하고 그러는 건 뭐 하는 거야? 규칙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발산하라. 아셨어요? 근데 만약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의 에너지 흐름 방향이나 에너지 이동 방향이나 이런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방향이 뭔가 잘 알아보세요. 이 방향이 뭐냐면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에요. 에너지적 안정도. 에너지적 안정도가 왼쪽으로 가서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공유결합도 배웠고 이온결합도 배웠더니 어느 때 결합이 형성되더라? 가장 낮을 때요. 에너지는 낮을 때 안정합니다. 화학에서 안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화학 변화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얼음을 전기분해하는 게 수증기를 전기분해하는 것보다 어려워죠. 에너지도 안정도 방향과 무질서도 방향을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알았어요? 그때 동격평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걸 공식적으로 표현한 아저씨 이름이 깁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깁스를 배우려면 일반화학이나 가서 배우는데 제가 같은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보통 공식 자체가 이게 엔트로피 방향이고 엔탈피 방향이다 해요.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랄하나 한 발이 말티스 이러고 외우고 끝나거든요. 지금 말티스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말티스? 개죠, 개. 그리고 델타 H하고 델타 X가 다 시스템 개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공식을 외우면 대학교 가면 되게 재밌어져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선생님이 알기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둘이 충돌한다. 이거 저거를 해석하면 돼요. 동적 평행. 그럼 먼저 동적 평행의 첫 번째인 상평형을 먼저 예를 들게요. 먼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세요. 가역 반응이 어려운 거. 이 세상에 가역 반응이 아닌 건 없어요. 알았습니까? 밀폐된 공간에 실험하면 모두 가역 반응인데 그렇다고 가역 반응이 그래도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좀 급격한 반응이죠. 연소 반응이나 중화 반응, 그래서 앙금 침전 반응이나 이런 것들, 이런 빠른 반응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어떻다?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외적인 건 다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몇 개 외워두시면 돼요.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알았죠?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자, 상평형. 물의 상평형. 이 원리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용해평형. 용해평형 그건 뭔데요? 우리 용해도 외웠죠? 중학교 때 용해도. 그거요. 용해도 상태. 야, 용질이 용매에 충분히 녹아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로 불렀어? 포화 용해 상태라 불렀지. 그게 동적 평형이라는 거야, 얘들아. 그게. 알았니? 그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그 과정을. 알았냐? 자, 보자. 먼저 이걸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아니?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 보면 상평형이 뜰 거야. 원래 용매의 상평형이야, 사실은. 근데 그냥 난 물의 상평형이라고 할게, 그냥. 알겠어? 물의 상평형이라고 할게. 그 중에서도 상평형에서도 우리는 상을 뭐로 잡을 거냐면 물과 수증기를 잡을게. 물과 수증기. 그럼 무슨 상태를 잡겠다는 얘기냐? 액체와 기체를 잡겠다는 거야. 이 상이 뭔 뜻인지 알겠어? 상이? 상태를 뜻해. 그러면 이 물의 상평형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물과 수증기를 잡고 들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이게 다른 액체라면 똑같이 해석만 하면 되는 거거든. 물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 이 상평형을 들어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네. 뭐냐면 지금부터 증기압을 측정을 할 거야. 증기압. 남자는 왜 증기압이냐고? 증기가 갖는 뭐? 압력이야. 근데 이 증기압이라는 건 포화 증기압을 측정하는 거야. 증기압이라는 건 그 온도에서 어떤 특정 온도에서 최대로 증기가 포함이 될 수 있을 때의 압력을 뜻해. 증기압이 뭐라고? 일정 공간에 최대로 포화된 기체가 갖는 압력을 뜻한다고.
이게 증기압이야. 알겠어? 그러면 니네는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증기압이 세다, 증기압이 약하다의 의미만 알면 되거든. 니네 아까 극성 문제, 목성 문제 봤잖아. 그치?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애들은 다 누구겠냐? 분자야. 왜 기초가 돼야 되니까 분자거든? 그럼 분자간 인력이 어떠할 때 증발이 잘 되겠냐? 약할 때, 강할 때? 약할 때 잘 되겠지. 그럼 어떤 온도에서 증기압이 높다라는 뜻은 인력이 약하다, 강하다. 이런 부끄러운 야, 약할수록 잘 된다 해놓고 증기압이 높다 그랬는데 다시 봐, 잘 들어봐. 이 공간 안에 액체 A를 집어넣고 액체 B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동일한 온도인데 액체 A가 증기압이 더 세. 그럼 증발 더 잘 됐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증발이 잘 된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낮다, 높다. 낮다고 끓는 점이 왜 잘 기화된다고 꼭 끓는 점에서만 기화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물은 0도씨에서도 기화가 일어나. 영하 3도씨에서도 기화가 일어나. 냉각수가 있다면 만약 얼음이라면 승화가 일어나겠지만 근데 연기 쓱 일어나는 거 같지 얼음에서만. 그지? 증발은 액체인 어떤 상태든 일어나는 거야. 표면에서부터 증기화되는 게 증발이야. 그럼 끓으면 뭐냐고? 액체 내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들리니까? 소리가 들린다니까? 뭐? 뽀글뽀글. 이해하니? 그게 뭐라고? 끓음이야. 외부 압력과 얘 증기압이 같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근데 어떤 온도에서 증발은 일어나? 근데 유념할 건 온도가 일정하면 무조건 증발 속도 일정해. 알았어? 온도가 일정하면 무조건 증발 속도 일정해서 증기압도 동일해. 알았냐? 다시 말해보자. 증기압이라는 건 최대로 포화된 기체가 갖는 압력을 말하는데 그 압력이라는 게 공간이 적어지면 입자수도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벽에 부딪히는 충돌 횟수를 똑같이 맞춰주고요. 공간이 넓으면 기체가 많아져가지고 또 그래도 많아져도 벽에 충돌한 충돌 횟수를 또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 생각해봐라. 이 교실 안에 10개가 있어야 증기압을 갖는데 교실이 2배로 커지면 아까 그 10개의 증기압을 내려면 입자수는 몇 개가 돼야 되겠냐? 20개가 돼야겠지. 2배로 커지면. 맞아? 그래도 증기압은 안 변한다고. 온도가 변해야 변하는 거지 증기압은. 알았어? 그래서 이 증기압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하면 증기압도 일정하다고 보면 돼. 온도 일정 시 증기압도 뭐라고? 일정하다라고 꼭 알아라. 그러면 이런 참고적인 얘기와 물의 상평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 우리가 지금부터 물의 상평형을 하기 전에 어떤 액체의 증기압을 측정하고 싶어. 액체 증기압. 액체 증기압 측정. 이걸 보겠다. 액체 증기압을 측정해 볼게. 얘를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도 여기에 이렇게 U자관이 있다. 이렇게 U자관이 이렇게 U자관이 있어요. 자, 여기다 수은 기둥을, 수은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수은을. 노트가 똑같죠. 여기 진공 상태예요. 진공. 물론 액체를 집어넣는데 이 액체는 동쪽 투명 상태에 도달해도 이 액체의 양이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어야 돼요.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펌프로, 진공 펌프로 펌프를 딱 해놓으면 온도 T도씨로 유지하잖아요. 자, 얘를 T도씨로 유지를 하게 되면 T도씨로 유지하게 되면 얘가 변한다는 거죠. 보이냐?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거 나 오늘 비포 좀 알아보라니까. 열어라, 그지? 알아. 저번에 열었다가 내 손 다 하얘지고. 그러니까 뚜껑 열고 이렇게 꼭 눌렀다 다시 닫으면 썩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거 꾹 눌렀다가 네, 다시. 아래를 눌렀다가 이 압력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오이! 그다음에 다시 닫아가지고 쓰시던데 쌤이. 그걸 왜 인지? 저걸 그렇게 내가 갈고 있지. 해달라고. 자, 그러면 물의 높이가 조금 낮아지는 거야. 허허. 알았어? 여기보다 좀 낮아졌지? 네. 그 다음에 얘가 왼쪽은 낮아지고 오른쪽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H가 나타나는 거야. 자, 이따 알려볼게. 얘들아, T도시가 유지되면 여기서 이렇게 증발의 속도가 나타나겠지. 이게 증발 속도야. 근데 T도시가 일정하면 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럼 누구 속도가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속도지 얘들아? 응축. 얘가 최대를 똑같아지는 거지. 이걸 그려놓은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야. 봐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이걸 시간으로 잡고 얘 세로 쪽을 속도로 잡으면 이게 무슨 속도냐고. T도시 일정. 이게 증발 속도예요.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 일정하다고. 그럼 누가 점점 기체가 막 쌓이면서 공간에 쌓이면서 누가 점점 늘어난다고? 응축 속도가 따라가는 거야. 응축 속도. 알겠냐? 그래서 이 지점에서 뭐에 도달한다? 평형 도달 시간이 되는 것이지. 이해했어? 다시 온도가 일정한 시에 뭐가 일정하더라? 증발 속도가 일정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온도 일정하면 증발 속도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니들이 그냥 외우지 말고 해석을 하는 거야. 저기 흰색 화살표는 여기서 누구 방향이냐? 무질서도 방향입니까?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입니까? 무질서 방향이야. 저 흰색이. 이해 갔어?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 그럼 온도에 민감하다는 얘기야. 노란색은 누구 방향이야? 노란색.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맞지?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 시간대를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해요. 이해 갔어? 오케이? 그게 바로 동적 평형 상태의 이 그림에 대한 전망이에요. 중요한 거 얘들아. 그 무질서도 증가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온도야, 온도. 알겠냐? 온도다. 나중에 니네가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에서 왜 엔트로피 옆에 온도를 붙여야 되는지 이거 다 나와. 알았어? 엔트로피 증가 방향과 에너지 안정도 방향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고. 노란색 화살표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인 거야. 이해 가냐? 수증기가 물로 되려는 저거냐. 그러면 무질서도 증가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온도가 결정해. 온도가 일정하면 제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해. 그렇다면 이런 말에 속지 마. 물의 양을 많이 집어넣으면 이 H값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물의 양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대로란 얘기야. 저 높이 H를 결정하는 건 온도야. 무조건 온도. 온도를 높여야만 H는 커져. 그럼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변화는 없나요? 있지요. 물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이 공간이 좁아져요. 늘어나요. 이 공간이 좁아지면 시간이 단축되죠. 그죠? 일찍 도착하겠죠. 예전에 그 해운대에 있는 용대고 있지. 그쪽 다니던 애가 뭐 질문이 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선생님이 간악한 거야. 이거 봐. 봐봐라. 둥근 바닥 플러스 둥근 바닥 플러스 그리고 여기다 입자가 나오는 거지. 실험에. 그래서 그리고 물을 여기 딱 최대로 뚱뚱한 구간이야. 물을 이만큼 넣는 거지. 동쪽 평형에 도달했단 말이야. 물을 점점 이제 넣을 거야. 그럼 얘가 물의 높이가 점점 커지겠지. 그치? 물로 이 H값은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한 건 니네가 안단 말이야. 이게 속도라면 결국 이건 무슨 속도야 이건? 증발 속도고 이 속도가 무슨 속도가 될까요?
응축 속도가 되겠는데, 그치? 자, 만약에 물의 양을 점점점 많이 집어넣게 되면, 물의 양을 점점점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변할까? 이 물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면. 자, 이때 조건이 들어가는 거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 공간의 변화는 없더라고 조건을 줘. 이 공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물의 양이 더 들어가면 공간이 좁아져서 금방 시간에 도착한다고 했잖아. 얘가 늘어나면서 이 공간의 변화는 무시하라고 하는 거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니? 바로 면적 얘기야. 생각해봐라. 같은 물인데 요만한 컵에다 놓고 깊은 컵에다 놓고 말리는 거랑 넓은 판에다 불 넣고 말리면 누가 빨리 말리겠냐? 넓은 게, 그러니까 봐라. 얘가 위로 올라가면 면적이 넓어질 거 아니야, 점점점. 시간이 춘다니까, 이렇게. 이해 가냐? 근데 여기 점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다시 길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H는 그대로고. 면적. 그리고 아까 여기는 뭐? 공간. 이런 것들은 T를 조절해 준다고. 시간. 도착 시간. 이해 갔지? 그런데 H는 어떻다? 못 건드려. H는 못 건드려. 알겠지? H를 건드리는 건 유일하게 뭐라고? 온도야, 온도. 그러면 생각해봐. 온도를 높이잖아? 얘가 높아진다, 이거. 이해가냐? 이게 높아져. 그럼 얘도 같이 따라가고.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무질서도 방향하고 에너지 안정도 방향까지 니들이 이제 슬슬 해석을 하는데, 용의 평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역시 두 번째, 용의 평형은 용의 도를 말해. 그것도 포화 용액 상태를 말하거든. 그러면 이런 충분한 뭐 용매에 용지를 이렇게 녹이겠죠. 놓아요. 내가 T 도시로 일정하게 온도를 맞춰줄 경우, 그럼 물의 높이를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할래요? 용의 속도라고 해야죠. 이걸 용의 속도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속도는 뭐라고 부르느냐? 속출 속도라고 해야죠. 질문. 어떤 색깔이 무질서도 방향일까? 그래요. 용의 속도가 무질서 방향이잖아요. 얘가 녹아서 흐트러지는 게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 아니에요. 그럼 누가 에너지가 안정도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노란색이요. 그러면 T도시로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 후 이렇게 되잖아요. 화살표 길이 어떠냐고요? 똑같아요. 이거 화살표 길이 똑같다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길이는. 그러니까 용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증가를 한다? 석출 속도가 얘를 따라와요. 석출 속도가 얘를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정방 속도와 역방속 같은 상태를 이때로 동적 평형이라 한다. 그럼 여기서 말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원리는 되게 간단하게 저렇게 풀려요. 원리는. 어떤 말이 또 일어나냐? 자, 쓰고 이제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해서 맞추잖아요? 그럼 니들이 이해한 거라니까. 됐습니까? 수저는 똑같은 거 기르그리지. 한쪽은 와, 개미 눈곱만큼 그리고 한쪽은 코끼리 발톱만큼 그리는. 잘 들어봐. 너희들한테 이렇게 그래프를 줄 거야. 시간이고 여기는 속도라고 줄 거야.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그려줄 거야. 여기가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지? 자, 여기를 T2 이쯤을 T1으로 놓는다. 이게 지금 상평형 문제, 이 문제. 질문. T1과 T2 중에 어디가 기체가 더 많을까? 이거 문제야. T1과 T2 중에 어디서 기체의 양이 더 많을까? 요, 이걸 헷갈리는구나. 얘들아, 어디서 물이 더 많을까? 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높아지겠냐, 줄겠냐, 그대로겠냐? 줄. 그렇지. 그럼 줄만큼 어디로 갔어? 그럼 기체가 여기가 많지. 뭘 이렇게 헷갈려, 얘들아. 이해 갔어? 0에서 T2로 가면서 기체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기체의 양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냐? 감소하겠죠. 그러면 기체량이 많아지면 증기압은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그러다가 이 T2를 넘어가면 물의 양, 기체 양 둘이 양이 어떠냐 안 물어봐요. 천차만별이니까. 하지만 각각의 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기체의 양이 막 점점 커졌다가 이 정도 되면 T2를 지나면 그대로 일정하다고요. 물의 양도 막 줄다가 T2를 지나가면 그대로 일정하다고. 이해가니? 멈춘 거야? 반응이 멈춘 거야? 아니야. 계속 일어나는데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이해 갔어? 됐지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 NaCl인데 하나는 35짜리 얘를 처음에 녹였어. 얘를 녹였다고. 염화나트륨을.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근데 동적 평형 이 상태에서 갑자기 NaCl 37짜리를 여기다 녹이면 다시 평형에 도달하겠지. 맞지? 그때 얘들이 뭐 이렇게 도달하겠죠. 이 안에 얘가 이 용액속에서 발견될까 안 될까?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NaCl 37짜리 동위원소를 여기다 넣었을 거라고. 그럼 이 수용액에 염화이온 37짜리가 발견될까 안 될까? 평형에 도달한 저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발견이 돼야 된다고. 왜? 얘들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이클로 돈단 말이야. 그래서 37이온도 녹아 들어가요. 이해가니? 그럼 서로 계속 교환이 되는 거야. 35짜리도 녹아 들어갔다가 석출되고 37짜리도 녹아 들어갔다가 석출되고. 이해가니? 멈춰있지 않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나. 동요. 알겠지? 오케이. 그거야. 자,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229쪽 있지? 그 아래까지 선생님이 한 거다. 알겠냐? 넘겨보시면 염화나트륨 토화 수용액에서의 동적 평형 얘기가 나올 거야. 그지?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동위원소, 거기는 나트륨을 동위원소를 집어넣네. 그지? 그래도 얘들은 계속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밑에 화학 평형을 볼게. 이거는 자세히는 하지 않아. 시험에 나오는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물의 이온급 상수쪽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갈 거야. 무슨 얘기냐? 화학 평형. 여러분 그건 기억하자.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는 무슨 비다? 몰수비. 몰수비는 기체일 경우 무슨 비와 같다? 그렇지. 계몰부란 말이야. 계몰부. 그치?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걸 한번 써볼게. 이게 이산화질소 기체야. 얘는 이거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을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 이름은 사산화이질소거든.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색깔이 무색이다. 근데 얘는 이산화질소인데
색깔이 적갈색이에요. 자, 이제 잘 봐. 질문! 저 화학 방정식을 딱 봐. 정반응 보이냐? 저거 노질소도 증가 방향이냐 감소 방향이냐? 정방향. 우측으로 하는 거. 니네 무질소도 증가는 어쨌든 흐트러져야지. 아니면 화학 방정식에서는 개수가 많아진다. 정반응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그래. 그러면 무질소도 증가 방향은 역반응이 되는 거야. 다시 아까 고체, 액체, 기체 기억나?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먼저 컸어? 기체하고 컸지? 그쪽에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그러면 무슨 반응이 흡열일 거라고 예상이 되니? 역반응이 흡열이야. 그럼 정반응은 뭐야? 발열이 돼. 물론 지금과 같이 선생님이 딱 직결론적으로 쳐다보면 거의 90%다 맞춰요. 그럼 나머지 10%가 뭐냐? 그렇게 발열과 흡열이 단순하게 뭐 때문에 정해지진 않아요. 알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따지면 니네 아까 소금을 녹이는 거 있지? 소금이 물에 녹으면 무질서도 커졌죠? 소금이 물에 녹으면 커지죠?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럼 무질서 증가 방향은 흡열이잖아요. 물을 끓일수록 잘 녹는다니까요, 소금은. 흡열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럼 반대로. 기체 있죠, 기체. 기체를 물에 녹여요. 그럼 무질서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걔는 감소해요. 그래서 기체를 물에 녹이려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이해갔어요? 걔는 발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산화탄소 음료가 잔뜩 섞인 음료가 무슨 음료예요? 탄산음료거든요. 시원하게 보관해야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발열이고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이 흡열. 또 대부분이라잖아. 왜요? 수산화탄 같은 발열이고. 이해갔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의 이용상수를 배우고 나야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물질들은 저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원리대로 맞거든. 질문. 온도 높이면 색깔이 진해지거나 알았니? 누가 많으니까. 온도 높이면 역반응이 진행하겠지. 무질서도 커져야 되니까. 그지? 그럼 색깔이 진해진다고 그럼 사산화질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온도를 막 낮추면 정반응이 우세하겠지. 무색으로 바뀌거든? 그럼 이산화질 수 있어 없어? 그래. 뭐만 기억해? 공존. 얘들은 색깔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공존이야 무조건. 알겠어? 그럼 밑에 있는 실험 그림 2개 보이지? 가운데 그림으로 생각을 잘 해봐. 가운데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과정을 잘 봐봐. 왜 왼쪽부터 출발해 볼게.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 자, 그림과 같이 적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시음관에 넣은 다음에 실온에 두었더니 적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색깔이 어떻게 일정해졌다 그랬지? 그렇다면 얘는 정반응이 일어난 거야. 알겠냐? 정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안에 색깔이 점점 옅어진다고 NO2가 사라진 건 아니란 얘기야. 공존은 해. 새로운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 화학 평형은 이걸로만 끝이거든 사실은 이게 학원에서는. 근데 이거 왜 배우냐고. 니네 봐라. 이 반응이 저 화학 반응식 딱 써놓고 우리는 저기다가 뭐 질량 넣고 물수 넣고 부피 넣고 일단은 그것만 배웠잖아.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화학 반응식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실제 공장에서는 저런 물질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가 필요해.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뭐를 가해주면 저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더 잘 일어나고 이 반응은 전적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인지 원래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인지 이런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때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한 값 중에 하나가 평형상수 K야. 알았니? 평형상수 K. 그걸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워. 알았어? 그런데 느닷없이 난데없이 두티하게 물의 이용부상수를 배워. 알겠냐?
그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잠깐은 알아둬야 돼, 이게.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봐. 그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값이야. 뭐 공식적인 유도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물들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그 농도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야. 그럼 무슨 말인가? 봐. A라는 기체가 있고 B라는 기체가 있는데 C라는 기체가 생성돼. 자, 이런 기체가 있어. 처음에 얘가 3몰롱도 있었고 얘가 3몰롱도 있었어. 이게 반응 전이야. 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반응 후를 봐. 이때 이 화살표가 떴으면 있다니 얘들은 어느 하나 반응물 중에 다 반응하는 애가 없어. 반드시 공존을 해야 돼, 반응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 상태는 누구? 얘. 평형. 여기 농도 따지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어쨌거나 몇 대 몇으로 말하는 거야. 1대 3대 2로 반응하잖아. 어쨌거나. 근데 얘가 요 정도만 반응하는 거지. 한 이 정도만 반응하는 거야. 봐라. 얼마 줄었니? 3분의 2 줄었지. 그럼 얘 얼마 반응해? 3분의 얼마?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3분의 2가 나오니? 2가 나오면 얼마를 곱해요? 3분의 2를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 3분의 2야, 그냥. 얘 3분의 2 곱하면 얼마 나올까? 3분의 4가 나오고. 그럼 남는 건? 얘가 3분의 9니까 3분의 7 남고, 얘는 얼마 남고? 1 남고, 그치? 얘는 3분의 4 남고, 이게 평형 농도라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평형상수를 만든 거야. 평형상수를 K라고 그러거든? 이게 실험으로, 이게 몰롱도 표시다. 이렇게 반응물의 농도를 분모에 곱해주는데, 요 앞에 계수 보이지? 요거 올리는 거야. 그럼 C도 이렇게. 그리고 얘를 딱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보자. A 농도 3분의 7 곱하기 B 농도 얼마? 1 실제곱. 그 다음 얘는 C 농도 3분의 4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가 되니? 얘들 같은 경우는 27 나오나? 그지? 분모만 하면. 그죠? 그럼 분자 얼마 나오고요? 이게 9분의 16이잖아요. 그죠? 9분의 16이면 위아래에다 곱할 해보세요. 7분의 3을 해보세요. 이해가요? 계산? 3분의 7에다가 9분의 16이니까 여기다 7분의 3만 곱하면 돼요. 그럼 자, 제가 정시시켜볼게요. 보세요. 7분의 3을 곱하면 분모가 1이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 나와요? 7, 9, 63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48. 이렇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오케이? 63분의 48. 3으로 나누면 21분의 얼마?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평형사 K를 이렇게 구한다고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 공식인가요? 맞아요.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실험값으로 구한 건데 여러분 니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라니까? 이거 1보다 크지 작지?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지? 다시 말하자. 이 분모에 해당되는 22는 누구의 농도의 곱이야? 반응물 농도의 곱이고 요 위에 건 누구 농도 곱이야? 생성물 농도의 곱이지. 지금 평행에 도달했더니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반응물이 많은 거야 지금. 다시 말하면 눈사람 이해하나요? 눈사람 몸체 뚱땡이 위에 머리 작고 이게 1보다 작은 값이잖아. 이러면 무슨 반응을 해야 하다? 역반응이 우세한 반응이다. 여기서 역반응이 우세한 반응이라고 예측하는 거라고. 이해갔어? 다시 말해서 평형상수 K가 딱 떴는데 그 K 값을 해석을 하면 이 반응은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고 이 반응이 역반응이 우세한 반응 이거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 알아? 니네 강산 약산 막 외우잖아 나중에. 강산하고 약산의 평형상수 K를 대입을 하면 그걸 산의 이용곱상수라는 걸 써. 근데 산의 이용곱상수를 쓰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강산은 1보다 거의 큰 값이 나와. 평형에 도달해도
근데 약산은 1보다 매우 작은 값이 나와. 예를 볼까? 아세트산 알지? 걔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야. 그럼 분모가 얼마라는 얘기야? 만,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만이야, 만. 만분의 1.8이라고. 그러면 반응물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분모값이. 얘는 정방이 일어나기 어려운 거야. 근데 일어났나? 그래서 약한 상.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K값이라고. 화학 평형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정석이야. 근데 학원에서는 이쪽을 전혀 건드리진 않아. 대신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아. 잘 봐봐.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아. 만에 하나 여기다가 이걸 그려줄게. 자, 이게 시간이야. 이거는 몰농도라고 하자. 몰농도. 자, 여기서 4라는 값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가 봤더니 2래. 자, 얘가 A야.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B야. 얼마가 돼? 3이야. 자,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누가 같은 C야. 얘들아, 적어도 이쯤에서 평형에 도달을 하지 않아? 맞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잖아. 그럼 얘를 써볼게. 반응물이 누구누구니? A와 B가 반응물이고 C 하나가 생성물 아니겠니? 그래프를 보니까. 다음, 얘 계수는 얼마인지 몰라. 됐어? 얘도 몰라. 근데 여기다 쓰는 거야. 반응 전에 A 얼마 있었어? 여기 0일 때가 쓸 수 있잖아. 얘 4 있었어. 맞지? 4 물롱도 있었던 거라서 그래프 보니까 얘 얼마 있어? 4 있었어. 똑같아 지금. 똑같이 4에서 출발했잖아. AB가. 그 다음 반응을 하는데 반응 후에 A는 얼마 남았어? 2. B는 3. C는 얼마 생겼어? 그럼 그대로 올려. 여기다가 2를 올려. 얘가 생긴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 여기는 A, B, C죠? 얘는 얼마 반응했을까? 1. 얘는 얼마 반응했을까? 계수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6대 2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고? 봐.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어. 얼마 떨어졌니? 2대 이렇게 하는 거야. 반응을 2몰 정도 한 거야. 2몰. 그럼 B는 1대, 그치? 이 얼마 생겼어? 2. 그걸 여기서 찾는 거야. 그랬었어. 아, 얘는 이만큼 반응했고 얘는 이만큼을 해서 얘는 이만큼 늘었어. 그게 계수라고. 알겠어? 반응한 값. 그러니까 반응물은 줄어들겠지. 그 처음 농도 빼기 나중 농도 하는 거야. 이 값 하는 거야. 처음 빼기 이거. 4 빼기 2 했더니 줄어든 농도 나오잖아. 이렇게 반응에 참여한 몰농도니까. 2대 1대 1. 저 그래프 찾는다고. 그러니 얘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그냥 써볼게. 평형상수 K는 이렇게 구해지겠지. 이게 개수가 2대 1대 2잖아. 그럼 A 농도의 뭐? 제곱 곱하기 B 농도. 그 다음 C 농도의 뭐? 제곱. 거기에 누구를 넣는다? 이 값을 넣어주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 얘는 2의 제곱. 그럼 지우지. 얼마 나와? 2가 나오네. 그럼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고 반응물이 더 많다는 거야. 분모가. 그럼 역반응 우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았어? 어떤 말인지? 이거를 배우는 게 화투야. 근데 너희들은 여기서도 허언스럽게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너희들이 아는 거지. 알았어?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화학 평형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런 원리 정도는 알고 있으면 눈뜨고 후회있진 않지. 이해하니?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봐봐. 너희들이 페이지 거기 230쪽에 있는 내용들 있지? 230쪽 옆에 날개 붙고 있지? 오른쪽에 조그만 그래프 2개 있잖아. 그래프 뭐 N5하고 N2O4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지? 니네 그 그래프 잘 봐봐. 이 그래프 값을 이제 갖고 니네가 추론하는 거야. 반응물이 누구야? 그 그래프상에서. 그렇지. 줄어든 파란색 화살표가 반응물의 그래프야. 이해가니? 그럼 생성물은 누구다?
NO2가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럼 누가 많아 지금 평형이 되었을 때? NO2가 훨씬 많고, 그리고 니네 이 NO2나 N2가 이 계수기들을 반응을 한다면 얘가 반응을 하고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그 그래프는. 그럼 생성물이 얘 농도의 제곱이 올라가겠지, 평형수에. 그럼 얘는 무조건 1보다 어떨까? 크겠지. 근데 그걸 그래프로 보면 안다고. 왜? 생성물이 많잖아. 지금 얘는 여중간에 생성물이 많지도 않고 반응물이 여기 있는 반응물이 더 오히려 더 많겠어. 그럼 얘는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 근데 그 그래프를 딱 보니까 생성물이 더 많잖아. 빨간색 화살표가. 그럼 얘는 정반응이 우세한 그래프구나. 근데 그렇게 그래프를 봐야 해석이 되는데 평형상수 K를 구해도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나온 거야. K 값이. 그럼 아, 얘는 정반응이 우세한 거구나 라고 K 값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 갔어? 어떤 말인지? 그 K를 배우는 게 확투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무질서도 증가 방향,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만 해석할 줄 알면 되고, 무조건 저게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뭐한다? 공존한다는 거 명심해. 또 평형에 도달했을 때 지금은 농도 그래프가 이렇잖아. 얘 농도 그래프 그렇잖아. 자, 만약에 이 그래프를 시간당 속도 그래프로 그리자니? 그럼 이렇게 나온다. 이게 화학 평형의 특징이야. 이게 무슨 속도? 정반응. 이게 역반응. 이게 평형의 도달 시간. 선생님 아까 상평은 이랬잖아요. 그렇지. 화학 평형은 농도가 속도를 좌우해. 그럼 반응이 일어나면 어쨌든 반응으로 농도가 줄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떨어져. 근데 생성물은 엉뚱이 나타나잖아. 그럼 속도가 늘어. 둘이 만나는 순간. 알았어? 그런데 상평형, 우회평 어때? 농도가 일정하면 무질서도 증가 방향에 증발 속도라든가 용해 속도는 일정. 나머지가 따라오는 게 없어. 근데 얘들은 아니야. 같이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어서 만나는 거. 알겠어? 그 부분이 평형의 도달은 라고 해석을 하지. 알겠어요? 오케이? 시험도 갔다 오면 그죠? 휴대폰 해야 되나? 그럼 시간이 하면 돼. 페이지 238쪽 236쪽. 이거 출발하는 끝장을 봐야 되거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신 여러분 잘 봐요. 물의 자동 이온화 쪽은요, 중화 반응의 전초기지예요. 전초기지. 그래서 거기를 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도 오늘이랑 똑같아요. 개념만 잘 이해하세요. 장난을 무지하게 많이 치거든. 개념만 잘 이해하면 이쪽은 절대 틀릴 일이 없이. 알겠어요? 여기는 중학교 교육과정하고 겹치는 부분이라 일단은 4년기를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다면 이 봤나? 4년기 봤나? 참 2학기 그렇지. 중3 없지 여기 중3. 오우 이건 많구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 2학기 때 오게 되는 거는 여튼 아마 다음 주까지 오후 휴강을 할 것 같아요. 얘기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와서 우리 이용상수까지 하고 중간에 끝난 다음에 많다. 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